옛말에 그릇도 차면 넘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릇도 차면 넘친다. 통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물이 가득 찬 통에 물을 더 넣는다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통에 곡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곡식이 가득 찬 통에 곡식을 더 넣는다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제 부자가 됐다고 느꼈을 때를 봅시다. 애초 목표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원래 10억 원만 벌려고 했는데 지금은 1000억 원을 벌었습니다. 본인도 세계적인 거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사실을 느낄 겁니다. 현 상황에 만족한 상태, 아니면 대단히 만족한 상태일 텐데 뭘 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때 어리석은 오만함이 생겨납니다. 어리석은 오만함,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분야를 일궈낸 남자들과 앞으로의 방향과 미래의 계획 등에 대해 말하면 계속해서 말을 끊고 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만 꺼내면 나도 알아요, 뭐든지 나도 알아요라고 대꾸합니다. 아직 더 큰 인생에 실패와 좌절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보기 전에는 누구도 인생의 성패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일찍 성공을 했다면 그만큼 실패도 일찍 합니다. 10대나 20대 때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인생의 풍파나 사고를 겪기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전문적인 영역, 수학 퀴즈 대회를 예로 들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산수나 암산 문제를 냈을 때 손가락만 몇 번 까딱이면 곧바로 답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만큼은 잘합니다. 세계 랭킹 1위인 수영선수도 있겠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영선수입니다. 그들의 됨됨이는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경을 갖췄을까요? 한 가지를 지키는 데만 몰두했기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암산 연습만 했을 뿐 인간됨은커녕 기본적인 예의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매일 피나게 수영 연습을 했지만 기본적인 예의와 사람됨의 이치를 모른 채 헤엄을 빨리 쳐서 금메달을 거머쥘 생각만 합니다. 금메달을 따면 어떻게 될까요? 어딜 가든 금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닙니다. 감히 날 건드려? 난 세계 금메달리스트야. 내가 누군지 알아? 세계에서 가장 숫자 계산이 빠른 수학자라고.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너 무슨 메달 출신이야? 없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목메달 정도랄까요? 이렇게 자신과 급이 다른 사람이라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으려 합니다. 젊을 때 일찍 성공한 사람일수록 부름이 빨리 찾아옵니다. 타락하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당시 몇몇 금메달리스트들과 알고 지냈습니다. 제가 만나본 스포츠계 인사들은 풍기는 냄새와 얼굴빛만 봐도 마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싫어합니다. 누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놀랄 겁니다. 몰골이 거의 유령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금메달리스트가 이럴 수 있나 하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젊은 시절 지나치게 빠르게 얻은 성공은 빠른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확고한 정신력과 사회적 경험 없이 한쪽에서 너무 큰 성취를 이루면 그만큼 망가지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건 주제에서 좀 벗어나는 문제니 다시 인생과 운명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운명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금메달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면 당연히 일반인들의 부러움을 샀겠죠. 얼마나 좋은 운명을 타고났습니까? 우러러보겠죠.
하지만 그렇게 마약을 했다는 건 제대로 수양하지 않으면 타락의 길로 빠지기 쉽다는 거죠. 자신의 운명을 망치는 행동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에서 정점을 찍거나 한 분야의 최고가 된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행운으로 가득 찬 운명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후광과 명성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마약을 하든 말든 아무도 누군지 모를 테니 사회에 망신살이 뻗칠 일도 없었겠죠. 하지만 금메달리스트가 되면 경찰에 붙잡힌 마약 사범이 과거 세계 금메달리스트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라고 뉴스에 나옵니다. 순식간에 몰락하는 모습이 보도되죠. 명심하세요. 인생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꾸려나가야 합니다. 일반인의 사례를 들어보면 어떤 부부가 장사를 하면서 목표를 향해 열심히 일한 끝에 1억 원을 벌고 삶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억을 벌게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보통 남자든 여자든 간에 오만해집니다. 오만하고 예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됩니다. 항상 불만투성이고 마약에 손을 대고 밤마다 클럽에 가고 외박을 하는 등 나쁜 습관들이 생겨나면서 기존에 열심히 쌓아올린 것들마저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인생의 성공이 찾아왔을 때 잘 다스리지 않으면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의 그 의기양양함이 자만과 오만으로 이어지고 기존의 모든 것들을 빠르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뭔가를 일궈내고 쌓아올리는 과정은 집 한 채를 짓는 것처럼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자금이 있어야 하고 한 건물을 짓는데 최소한 1년 이상 걸립니다. 일반적인 속도로는 몇 년이 걸리고요. 집안에 불을 일구는 것은 더 오래 걸립니다. 무일푼에서 시작한 사람이 으리으리한 집을 사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차도 한두 대 장만하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풍족하고 부귀한 삶이 망가지는 것은 마치 뜨거운 물을 나무에 붓는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정과 일을 잘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에 임하고 주변 지인들과 지역 사회에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인생의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강한 반발심이 들기 쉽습니다. 정서적 반발이 일어나거나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한번 분석해 봅시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박진, 우리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저는 방금 근본을 잃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의 목적을 잃는다는 것인데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상대방을 좋아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점점 처음의 목표가 희미해지거나 아예 잊어버리면서 서로 내가 맞네, 네가 맞네 다투기 시작합니다. 근본을 잊은 것이죠. 아니면 지혜나 에너지 부족으로 좋은 면을 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스승님도 저희를 교화하시면서 중요한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의 전환인데요. 원망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 두 딸을 가진 엄마가 있었습니다.
딸들은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한 명은 우산을 팔고 한 명은 헝겊신을 팔았는데요. 엄마는 항상 근심에 시달리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비가 오면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비가 와서 아무도 헝겊신을 안 사겠네. 왜 하필이면 오늘 비가 오고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다음 날 날이 맑으면 또다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날이 맑은데 누가 우산을 사주겠나? 우리 딸 우산도 안 팔리겠네. 어떻게 하든 마음에 들지 않으니 항상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흰 수염의 지혜로운 노인이 알려주길 생각을 바꿔 반대로 생각하라. 그 말에 깨달은 거죠. 날이 맑으면 세상에나 맑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좋으니 헝겊신을 파는 딸의 장사가 잘 되겠구나. 비가 오면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산을 파는 딸의 장사가 잘 되겠구나. 생각의 전환을 한 다음에는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게 됐습니다. 아마 지혜의 차이일 겁니다. 생각의 전환을 할 줄 모르거나 볼 줄 모르는 것이겠죠. 좋습니다. 스승님,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동창회 자주 나갔는데요. 동창회 모임에 나가면 특히 여자들은 모이면 계속해서 남편, 가족, 자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래도 험담이 많습니다. 원망하거나 흉을 보는 내용이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자신의 결혼 생활이나 가정을 위해 별로 노력하지 않고 너무 소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만약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성실한 태도로 열심히 몰두하고 매사를 조심스럽게 대하고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지에 온 힘을 다해 신경 쓰고 어떤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야 하고 어떤 부분을 대비해야 하는지 잘 알겠죠. 그 일이 사업이었다면 무척 신경 쓸 겁니다. 하지만 가정을 이룬 뒤에는 인간관계에 쉽게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자주 하는 별로 좋지 않은 말이 하나 있죠. 나를 자유롭게 내버려둬. 사실 정말로 가족관계를 잘 관리하고자 한다면 절대로 나를 자유롭게 한다거나 스스로에 대한 규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솔직한 성격이니까 가까운 가족일수록 직설적으로 말하고 시원하게 할 말을 다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말을 직설적으로 하면 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가까운 가족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솔직한 성격이 책임감도 있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좋은 감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화목한 가정을 소홀하게 만드는 생각이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훌륭합니다. 이제 유혜지가 여러분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승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계속 불평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읽었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한나라 때의 일인데요. 한경제 때입니다. 한경제에게는 자신이 몹시 총애하는 유리라는 후궁이 있었습니다. 유리는 한경제의 총애를 받았고 처음으로 한경제에게 첫 아들을 낳아주었기 때문에 한경제도 몹시 기뻐했습니다. 이 아들이 자라자 한경제는 첫째 왕자인 그를 황태자로 봉했습니다. 황태자로 봉해졌으니 만약 나중에 한경제가 붕어하면 황태자가 그의 뒤를 이어 새로운 황제가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반전은 유리에게서 시작됐습니다. 한경제의 총애를 받기는 하지만 사실 유리는 질투심이 아주 강한 여자였습니다. 유리가 어떻게 했나요? 질투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한경제가 다른 후궁들에게 조금이라도 잘해주는 모습을 보거나 한경제의 친누나인 관도장 공주가 한경제에게 다른 미녀들을 소개해주기만 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늘 뒤에서 험담을 하고 불만에 차 있었죠. 하루는 한경제가 병으로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한경제는 애첩인 유리에게 병간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정말로 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후궁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을 잘 보살펴주게. 나 대신 그들을 잘 돌봐줘야 하네. 한경제가 유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거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경제는 유리를 황후로 봉해 후궁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소 불만만 가득했던 유리는 한경제의 부탁을 듣는 순간 자신의 위치를 잊고 한경제의 말이 끝나자마자 오히려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후궁들의 단점을 들추며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다른 후궁들에 관한 이런저런 불만들을 쏟아냈습니다. 한경제는 가뜩이나 몸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은데 유리가 불평을 한가득 쏟아내자 아주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 뒤로 한경제는 유리를 못마땅해 했고 유리가 참으로 속 좁은 여인이라 생각하며 훗날 정말 본인이 죽고 유리가 황태후가 된다면 처첩들은 물론 아들들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경제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유리의 아들인 황태자 유영을 폐위했습니다. 태자의 자리를 박탈한 것이죠. 방금 스승님께서 불평이 삶의 운명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이 일화야말로 역사에서 불평 많은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의 운명을 바꿨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기분 좋고 감사하는 말 대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털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의 생애는 결코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누에가 자기 입으로 내뱉는 명주실 집에 들어앉아 사는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방금 제가 던진 큰 주제는 사람은 가난하고 비천한 때일수록 작은 일에도 적극적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있는 것만도 다행이니 그러고 따질 여지가 없겠죠. 하지만 새로운 고민도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 상황이 나아지고 나의 사업이나 인생이나 가정을 어느 정도 일구고 나면 새로운 고민이 찾아옵니다. 처음에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 말이죠. 예전에도 예를 들었듯이 10억 원만 손에 쥐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것이라고 꿈꿨습니다. 3억 원으로 집을 사고 나머지 7억 원으로 생활하면 온 가족이 평생 행복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즐겁게 살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원래 목표했던 10억 원의 수십 배인 5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여러분이 저마다 답을 해주셨지만 제가 정말로 만족하는 대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성공한 사람들, 인생에서 한 분야를 일군 사람들에게 고민이 생기는 것일까요? 해결해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해탈이라는 것이 있는데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 해탈도 쉽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본인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만함과 자만심이 생겼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이성적인 사고로 분석해봤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업장이 너무 두터워서입니다. 업력이 커서입니다. 다시 말해 덕불배위입니다. 덕불배위. 덕불배위. 덕이 그 위치에 맞지 않는다. 다시 말해 덕불배위입니다. 부귀가 찾아왔을 때 본인에게 갖춰진 덕과 장점들이 부귀의 그 휘황찬란함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자꾸 초조해지고 짜증이 솟고 오히려 부귀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원래 행복해야 하는데도 고통스러운 감정이 생겨나는 까닭은 덕행과 수양이 부족해서입니다. 덕행이란 기본적인 수양을 말합니다. 수양을 쌓지 않으면 감사함을 모릅니다. 뒤바뀐 기준으로 사물을 판단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피곤하고 짜증나고 괴롭습니다. 가난할 땐 일도 힘든데 행복했습니다. 고된 일을 하면서 남에게 무시당하고 서름당하는 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나귀 같은 삶이죠. 걸음이 조금만 느려져도 채찍질을 당하는 당나귀는 그것이 자신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나귀가 천리마의 대접을 받게 되면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덕행이 부족하고 덕이 자리에 맞지 않고 수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귀를 감당하려면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큰 나무와 같습니다. 보통 큰 나무들은 수간이 아주 큽니다. 수간이란 가지나 잎이 많이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나무에는 다 수간이 있습니다. 수간 지름이 50m인 것도 있습니다. 되게 둥그런 형태이고 버섯처럼 생겼습니다. 수간의 지름이 50m이면 나무의 뿌리가 뻗어나가는 면적은 약 50m에서 80m가량이고 100m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큰 수간을 지탱할 테니까요. 바람이 조금 강해졌을 때 뿌리가 뻗어 지탱하는 면적이 작으면 나무는 쓰러집니다. 나무 뿌리가 노출되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수간이 클수록 뿌리도 커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70층짜리 고층 건물은 층당 3m라면 높이가 200m쯤 되는 고층 건물의 아래를 받치고 있는 기초가 매우 튼튼해야 합니다. 건물은 나무와는 다르죠. 옆 건물은 남의 땅이니까 나무 뿌리처럼 옆으로 뻗어나갈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땅 아래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데 200m 되는 건물이라면 깊이가 200m까지는 아니더라도 200m짜리 건물에 압력을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지진이나 큰 태풍으로 건물이 흔들려도 기초가 튼튼하고 단단한 기둥이 있으면 큰 지진이나 흔들림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이득, 커다란 부귀, 큰 명성 같은 것들을 감당하려면 그만한 해근이 있어야 합니다. 해근이란 공덕의 기초를 말합니다. 좋은 일을 통해 쌓은 공덕을 말합니다. 예전에 들려드렸던 일화처럼 선행을 해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주었다가 돌려준 배도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원래는 등사쇠구의 팔자가 쌍용휘주의 팔자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결국 길에서 굶어 죽을 팔자였습니다. 높은 자리라면 어디까지 올라간 자리일까요? 중국 역사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인물 중에 양무제가 있습니다. 양무제도 있고 한나라의 주화부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양무제가 뉘주아들 이름인가 하실 텐데 중국 역사상 아주 이름난 군주입니다. 양무제의 제는 황제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양무 황제죠. 그 황제마저 결국 굶어 죽었습니다. 방금 언급된 한나라의 주아부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한나라의 제일 가는 장군이자 최생의 자리에 오른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길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황제 다음 가는 군 통수권자가 왜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최후를 맞았을까요? 공덕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등사쇠군은 원래 관상을 볼 때 주름의 모양을 일컫는 말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주름이 2개가 있는데 반상가들이 이를 보고 운명을 예견했습니다. 그 주름을 보고 등사쇠구라 하여 굶어 죽을 운명이라고 하니 주화부는 화를 냈습니다. 이런 사기꾼 점쟁이 같으니 이 몸이 누군지 아느냐? 주화부이시다. 깜짝 놀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점쟁이는 차분히 대꾸했습니다. 장군께서 주화부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어째 굶어 죽을 운명을 타고나셨습니까? 내 말을 못 믿겠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훗날 주화부는 결국 굶어 죽었습니다. 아마 옥에서 굶어 죽었죠? 무엇 하나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면 그 신분을 봤을 때 지금의 월급으로 따져도 얼마를 벌겠습니까? 엄청날 겁니다. 1년 월급으로 거리의 건물 절반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신분이 높았죠. 지금의 월급으로 치면 아마 연봉이 500억 원은 될 정도로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엄청난 부자였죠. 처음엔 세상 사람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귀한 사람이 길에서 굶어 죽는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운명의 신이 다가오는 순간 운명의 신의 징벌을 내리고 영패를 들고 명을 내리는 순간 그 사람의 죽음이 결정됩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덕불배위라고 합니다. 분명 잘못을 저질렀거나 억울한 사람을 죽였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을 겁니다. 옛날 전쟁을 할 때도 매일같이 사람을 죽이는 장군이나 병사들조차 이런 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 속 이름난 장군들이 있죠. 첫째,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군사가들이 지키는 규칙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노인, 부녀자, 어린이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늙고 나이가 든 사람, 아픈 사람, 여인, 어린이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친 듯이 죽이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적군의 마을이고 거기다 우리에게 필사적으로 맞서기까지 했으니 신나게 목을 베고 재물을 약탈합니다. 미친 사람들처럼 말이죠. 어차피 다 적군의 사람들인데 약탈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던 겁니다. 그런 장군들은 수준 낮은 장군들입니다. 장군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이죠. 역사에 이름을 남긴 훌륭한 장군들은 방금 말한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노인, 환자, 부녀자, 아이, 그리고 투항한 병사 또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죽이면 불길하다고 여겼습니다. 전쟁을 함께한 말, 당나귀, 소, 짐과 식량을 실어 나른 가축들 역시 함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냥개조차 죽이지 않았죠. 유럽인들은 개를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중국인들은 개가 소리내어 짖으면 적에게 들킬까 봐 조심합니다. 반면 유럽인들은 전쟁에서 판세가 밀리면 사람 대신 개를 앞세웁니다. 여러 마리의 개가 무리를 지어 무섭게 짖어대면 적이 그 기세에 놀라 도망가니까요. 서로 전쟁을 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장군이 전쟁 포로를 죽이면
당시 백성이나 후대의 군사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하늘의 응보가 내려질 것이다. 이처럼 전쟁에서조차 덕행을 중요시합니다. 정식으로 싸울 때는 서로를 죽일 수도 있지만 상대가 투항에 온다면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전쟁 중 투항에 오는 사병이 있거나 상대가 투항을 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목을 베고 산채로 묻어버리는 자들은 좋지 않은 최후를 맞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말기에 오자서라는 이름난 장군은 5,000명의 병사가 투항했는데도 어쨌든 적군이라면 산채로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개국공신 중에 전쟁에 능한 한신이라는 장수가 있었죠. 유방의 부하인 한신도 수많은 사람을 산채로 매장했습니다. 투항한 사람들을 말이죠. 한신도 결말이 좋지 못했죠. 나중에 후궁에서 여태우에게 교살당합니다. 정치적인 암투 외에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사람은 다 자신의 행위가 만들어낸 인과관계 때문입니다.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덕행이 부족한 행동, 덕행이 없는 행동입니다. 덕이란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이 부족해서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이고 빼앗지 말아야 될 사람을 빼앗으면 반드시 본인의 것을 잃고 응보를 받습니다. 아무리 부귀를 얻어도 덕불 배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화려한 옷을 걸치고 대궐 같은 집에서 살면서 제일 비싼 차를 몰고 돈을 산더미같이 쌓아둬도 내 것이 아니게 되고 꼭 말썽이 생깁니다. 운명의 신이 회방을 놓고 집 근처 귀신이 어깃장을 놓습니다. 나보다 형편없는 인간이 이렇게 좋은 집에 살다니 가만둬선 안 되겠다. 매일같이 마음속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지위에 걸맞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비심과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성공하고 부유한 인생을 잘 지켜나가는 방법은 그 운명을 담을 수 있는 덕행을 갖추는 것입니다. 덕행이란 바로 공덕입니다. 늘 자비심과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전생에 원수끼리 만나가지고 저한테 원수 갚으러 온 사람이 남편. 그러니까 그리 내한테 없어지고 밖에 나가면 너무 잘해 남한테.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하고 결혼했지만 살다 보니 원수로 느껴졌던 남편. 지금 배우자와 잘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은 남편분한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죠.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뀔 줄도 몰랐죠. 결혼한 지는 45년. 45년? 연애 결혼하셨어요? 아이고, 중매로 만났죠. 다른 쪽에는 너무 긍정적으로 살았는데 이 남편한테만큼은 부정적이었지. 내한테 비치는 모습이 전부 부정적인 모습을 비춰줬으니까. 첫째, 신혼 때도 시집 살 때도 도박을 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술 먹으면 니까진 게로 보고 니까진 게 뭐라네 만나. 욕도 막 베리벨 욕이 다 있다. 그때는 항상 주눅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 가도 말을 한마디 자신 있게 팍 하지를 못했는 게래. 그때에도 너무 원망하고 헤어지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어요. 그 몇 년을 그렇게 참으신 거예요? 아휴, 40년을 더 참았지 그렇게. 결혼하고부터 계속 참았으니까. 결국
몸도 마음도 병이 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소변을 보면은 소리가 안 나세요. 그게 소변이 싹 하고 나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좀 젊었을 때인데 좀 몸 전체가 다 스트레스 쌓이니까 심장도 안 좋아지고 첫째 위가 안 좋고 엉망이었어요. 자꾸 안 좋은 마음만 쌓인 거지. 중간중간 좋게 보인 적도 많은데 그 생각은 작아지고 한두 번 안 좋아진 그건 자꾸 이제 마음이 쌓이고 커지는 게 진짜. 그게 병이 되고 심장에 막 화가 차가지고 막 침도 많이 받고 몸이 힘들어요. 막 울렁울렁해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있고 막 화병이 나가지고. 그때는 찌그리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저걸 찌게 내가 살지 못 살겠느니라 내가. 원망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었을까요? 옥심 씨는 살기 위해 불법을 배우고 또 살기 위해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오체투지, 연불, 약사대 가면 수행을 꾸준히 해야지. 봉사하면서 수행하고. 매일 새벽 꾸준히 수행을 해온 지 벌써 7년. 그동안 깨달은 바가 많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문명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일 때는 내 탓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지. 그 소개해준 분이 그 남편 탓이 아니고 전부 내한테 문제가 있다 이 소리를 처음에 하더라고. 그게 속으로 조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 아니 직접 안 살아보고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막 그리 생각을 했거든.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상대방 본래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성격 그대로 가만히 있는 기라. 내 마음이 작용을 해가지고 뭐 싫다 좋다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내 입이 들어서 나쁜 말도 하고 그게 그리 된 이치를 모르고 살았어요. 여태까지 참 답답하게 살았지. 그때부터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로 이 수행을 할 수 있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요새 뭐 고맙다 소리 했었거든. 포에는 아이도 속으로는 이제 고맙지. 거기 설거지도 막 열심히 해주고. 뭐 좀 따듬을 것이 뭐 네 허리 아픈데 이리 가 오이라 내하고 같이 하고. 콩나물도 같이 따듬어주고 밭에 가서도 조금만 먹어봐도 자기가 다 들고 가고 반찬도 아이고 맛도 없이 내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아무리 맛이 없어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지. 고마운 걸 생각하니 그리 있는 거로 갖다가 그동안 생각을 못 하고 살았거든. 몇십 년을. 그렇지. 술은 안 드세요? 병원에서 못 먹게 하니까 안 먹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에 용종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 수술하고 술은 억지로 끊었고 도박, 뭐 큰 도박을 해서가 아니고 취미가 항상 그 사람들 만나야 기분이 좋고 그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면 기분이 좋고 허허허 웃고 샀는데 얼마나 하고 싶으면 저리 웃고 저리 내한테도 한 번도 그렇게 기분 좋고 웃어본 적이 없는데 아 남편분이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 기분 좋다고 허약하고 막 만나러 가려고 한장을 하는데 내가 억지로 그리 막았구나. 지금은 그냥 아이고 잘 갔다 오라고 진짜. 이해해 주시고. 응. 이제 뭐 아무 그게 없어요. 내 생각이 빨라진 게 내 마음도 편하고 지금 완전 이 몸이 이제 구조가 좀 바뀌지. 옛날에 신경 좀 쓰고 이러면 목이 칵 생기가 말이 안 나고 이거 한 번씩 가다가 조이는 것도 있고 막 이런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 싹 없어졌어요. 그게 다 언제 없어졌는지 지금은 안 불편하세요? 지금은 다 괜찮아요. 그거는 뭐 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조금 뭐 새까만 게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 심장에. 그게 하가 오래돼서 그게 그러지. 전에는 이거 엄청 거의 다 풀리가 않는 거예요. 몸이 진짜 뭐 소변만 잘 나오는 것만 해도 잠 잘 자고. 그러니 이 보리 선수를 만난 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복이지. 지금은 그냥